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추위 잘 이겨내시 바랍니다. 저희도 중요한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어떻게? 네, 오늘 1월 20일 기준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금리 올린다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고 아직 안 올리고 있어 겁먹는데 중국은 금리 내린다고 얘기도 안 하고 확 내려버리는. 네. 아니, 명색이 G2인데 이제 미국은 연준에서 그 통화 긴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중국은 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지난 우리 영상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은 경기 피크아웃하고 있는 중이고 중국은 지금 바닥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경기 상태가 다르다. 그렇죠. 경기 주기상에서 이제 위치가 다른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니 뭐니 이제 해가지고 의사결정 구조가 조금 복잡하죠. 또 사전 예고돼야 되고 그러는데 중국은 이 당국이 결정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발표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절차상에서의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왜 했냐를 좀 봐야 되고 그게 영향이 어떠냐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얼마 전에 그 MLF 그 중기 대출 금리를 낮췄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기준금리죠. 그 대출 우대 금리를 이번에 낮췄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중국이 보면 MLF 금리 떨어지고 나면 이제 기준금리도 좀 낮추고 요로는 이제 일련의 그 연속적인 행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차트에 보시면은 이게 공개시장 조작 금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MLF 금리, 그 다음에 이제 LPR 기준금리, 이게 다 시차를 약간 두고는 있지만 순서적으로 다 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이 일련의 그 긴축 완화 정책의 그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2월 달에 이제 이 MLF 그 통화 조절 수단 요것에 금리 내리더니 바로 LPR 기준금리 내렸었고 또 4월 달에도 똑같이 MLF 금리 내리고 LPR 금리 내리는 요런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보면 MLF를 이제 내리고 나서 바로 이제 LPR 대출 기준금리를 낮춘 거죠. MLF와 LPR 정확히 뭐죠? 그래서 MLF는 이제 중앙은행이 그 단기적으로 이제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동안채 같은 걸 발행을 하는 거죠. 단기 채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동안량을 이제 M2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네. M2는 한번 돈 풀었다고 그러면 그건 이제 다시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요것은 만기가 돌아오면 그만큼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단기적인 통화 조절 수단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그 LPR은 프라임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한 대출자들한테 적용하는 금리, 네. 기준금리.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지만 프라임 레이트를 기준으로 이제 신용도가 나쁘면 조금 더 올리고 좋으면은 낮춰주고 그런 기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프라임 레이트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돈 빌려간 사람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기존에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은 이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소비가 이제 촉진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당국이 할 수 있는 완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의 근본적 이유는 바로 4%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이 4분기 GDP 4%.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문제가 있지만 아마 금년 1사분기도 이게 4%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도 그렇고 또 중국이 올림픽 때문에도 그렇고 그 이동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비 문제가 걸리는데 지금
올림픽이 이제 뭐 동계올림픽이 2월 5일부터 이제 2주 가까이 걸리지만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그 장애인 올림픽이 연달아 있단 말이에요. 패럴림픽.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3월 초 이때까지는 이것이 이동 해제가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되면 1, 4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거기 일본에 다 때문에. 날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4, 4분기에 보여줬던 GDP 이제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나올 뭐 그게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문제는 이 구정 춘절이 또 끼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자금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1, 4분기에 경기가 나쁘다 하면 2, 4분기에 이제 확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면 네. 이제 사전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낮춰주면은 바로 이제 그달부터 이 대출 이자가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효과도 같이 있고요. 저도 기억나는 게 작년 이맘때 저희가 그 춘절 수요에 맞춰서 이제 통화량을 늘렸던 정책을 기억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춘절이 다가오면 그런 조치가 뭐 정례적으로 있을 수 있겠네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뒤편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기준금리를 낮춰놓고 나서 아마 춘절 그 즈음이나 뭐 이때쯤 되게 되면 지준율을 또 낮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지준율을 쓸 수 있다. 연속적으로.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성장률이 중국이 잠재 성장률을 대략 한 자기네가 한 5.5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4%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뭐 기준금리, 이게 대출금리이기 때문에 이걸 낮추면 금융비용은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프라임 레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중평균 대출금리가 추세적으로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낮춰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출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여기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을 하나 보면 그 제조업 대출이나 SOC 대출이나 뭐 가계대출이나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로 다 증가율이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조금 대출을 늘려도 되는 거고 또 대출을 늘리게 하려고 그러면 금리를 좀 낮춰주는 것이 이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이제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뭐 중국말로 돼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중국이 새로운 통계 중에서 하나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냐는 게 나오는데 그 빨간색, 파란색, 회색 요게 보면 2021년 2, 3, 4 요렇게 되는데 전부 이게 다 떨어집니다. 증가폭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리를 이걸 좀 낮춰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급작스럽게 이게 대출이 확 늘어가지고 무슨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차이점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대출금리를 낮추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중국이 최근 이제 몇 달간에 부동산 가격을 이제 때려잡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완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대출금리를 좀 낮춰주더라도 부동산의 과열 우려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왜곡된 시그널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 지금 보면은 그 1년 만기 이제 대출 금리 요거는 이제 뭐 중간에 내렸지만 빨간 색깔이 5년 만기예요. 그래서 5년은 요건 이제 주택 장기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예를 들면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손을 댄 거죠. 요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살짝 이제 부양의 스탠스로 돌아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셨지만 이게 금리를 낮출 때 이게 지준율도 같이 낮추는 경향이 중국은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낮춰줘 가지고 금융 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돈을 많이 푼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1, 4분기는 중국은 미국과 정반대로 금융 완화를 하는 스탠스로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1분기는 좀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후에 1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근데 또 완화 정책이나 아니면 좀 뭐랄까 풀어준 정책을 하게 되면 이걸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분기가 지난 다음에 이런 거 예상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아주 급하진 않지만 이런 조치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고 아직
당구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많다고 봐야 될 걸까요? 그게 이제 4분기 수치가 너무 나쁘게 나온 거죠. 아, 그래서 그냥 그거를 1분기, 2분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지금 조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돌발 변수 하나 또 생겼죠. 오미크론이 네. 이게 뭐 중국도 예외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회 통제를 통한 이제 그 소비 둔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연속으로 이제 두 분기를 4%를 가게 되면 그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당연히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성장률도 떨어지고 소비도 줄어드는데 돈 풀고 금리 내리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그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금리를 낮추는 그 뭐 2000년 이후로 보면 2010년 이후로 3번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2012년, 14년, 19년입니다. 동그라미 치신 분이 네네. 있나요? 이때 보면은 중국 증시가 뭐 그 상태는 다르지만 주가가 밑으로 가는 쪽보다는 위로 가는 쪽으로 다 붙어 있어요. 주로 상승세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보면 금리 인하를 2번 했었고 2014년에 7번을 내리했었죠. 그랬더니 주가가 폭등을 했고 그리고 2019년에 3번 이제 금리를 낮췄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2012년, 14년, 19년에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하고 중국 증시는 이게 그 반응을 아주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반응을 좀 하고 있다. 흔히 뭐 증시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와 주식은 반대로 간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시장이 상승하는 그림인데 그게 뭐 정확히 맞는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유동성 장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해석을 하자고 하면 그것이 경기 바닥에 금리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서 이제 경기가 바닥치기 때문에 주가도 바닥 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금융위에서 뭔가 뒤를 밀어주게 되면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요걸 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왼쪽에 그 분홍 색깔로 이렇게 쳐진 것이 2012년, 14년, 이제 20년에 금리 낮췄을 때 네.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 판매 면적이 어떻게 됐냐, 요건데, 보시면은 다 늘어나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요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주가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 그 중국이 추세적인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가도 강세, 부동산도 강세. 네. 그래서 이건 결국 과잉 유동성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유동성 상승이 끝났는데 그렇죠. 오히려 중국은 유동성 시장이라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작은 과잉- 사이클이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네. 통화량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 실물 경제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 네. 그만큼 필요한 돈보다도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펀더멘탈 요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과잉 유동성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부동산이 이제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은恒大 부동산 하나 정도가 문제되고 나머지는 뭐 여전히 그냥 굴러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기가 밑으로 먹기 때문에 부동산의 대출 또는 이제 비용 부담 요거 낮춰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가처분 소득에서 부동산 관련되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얘들도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좀 낮춰주면은 이제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중국이 뭐 미국하고 확연하게 다른 것은 미국은 이제 금리 올린다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3차례 올릴까, 4차례 올릴까, 8차례 올릴까 굉장히 듣는 쪽에서 살벌한데 이제 중국은 반대로 이 말도 안 하고 금리를 자꾸 쓱쓱 내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 그래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경기의 측면에서 이 금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경기가 피크아웃하고 내려가는 상태에서 과도한 돈이 풀린 것을 집어넣기 위한 금리 인상하고 네. 경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이제 향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 바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네. 지금 놓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 후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 같은 경우가 4%대라고 하는 금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그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이 정책의 해프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력
제조기 생산이나 송전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생산 활동이 안 돼가지고 생기는 문제. 일시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방역을 더 세게 하고 또 올림픽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제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방역. 이게 결국은 이제 GDP를 떨어뜨리는 그 효과가 작년 4분기, 금년 1분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그 금리 인하, 요것은 증시에서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요인으로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경기가 4% 돼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회복 시간을 봐야 되고 그때 이제 어느 섹터가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거냐 이제 그쪽을 포커스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쪽에 대한 얘기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왜 했고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께 의미 있는 얘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